네, 지난 시간에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 수립과 범위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애 주기와 단계입니다.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착수와 종료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착수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착수하고 초기에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범위, 일정, 원가 등을 포함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실행 단계에서는 계획에 의거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요. 인도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감시 및 통제 단계에서는요,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하면 취하고 문제가 없으면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인도물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게 되죠. 프로젝트 인도물에 대해서 고객 확인 및 검증, 즉 인계를 마치면요, 프로젝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입니다. 사업의 이제 비즈니스 시작은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거나 법규상 제약이 생겨서 프로젝트를 어떤 비즈니스 또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기업에서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을 좀 더 개선해서 기회를 확대하거나요, 진행하는 사업 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 제도가 바뀌어서 좀 더 강한 통제 사항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죠.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프로젝트를 어떤 이유에서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어떤 배경을 파악하면 프로젝트의 니즈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좀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전에 특히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고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대안 검토, 비용 검토를 실시합니다. 해당 사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필요성 평가가 있은 이후에 해당 요구사항은 뭐고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이나 대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요, 다른 사업과 함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필요한 사업으로 최종 결정이 되면 자금 확보 등을 통해서 적절한 내규에 따라서 사업을 승인하게 되죠.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적절한 프로젝트 관리자를 선정해서 프로젝트 관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는요, 사업 추진 전에 각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필요성 평가입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하는 요구사항을 좀 정리를 하는 거죠. 해당 요구 내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지,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인지, 법규와 관련된 제약사항에 관련된 사업인지, 어떤 타입인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요, 그럼 그 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정의하고요, 요구사항에 대한 배경과 비즈니스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과 법규가 의미하는 내용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 분석 필요성 평가에 따라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비즈니스의 가치 등이 정의가 되게 되는 거죠. 필요성 검토한 이후에요, 이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서 선택할지 리젝할지 아니면 나중에 잠정적으로 검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요구사항이 법 규정 준수 차원인지 비즈니스 요구사항인지 솔루션 해결 요구사항인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각 구분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기술을 하게 되면요, 각 요구사항이 구현됐을 때의 기대효과 또는 목표 또는 인도기준 베이스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기대효과 또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추후 진행될 대안 검토나 비용 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대안 검토 비용 검토입니다. 파악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대효과 목표에 따라서 그럼 비용은 적절한 건지, 혹시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A, B, C, D도 있을 수 없는지, 혹시 다른 대안이 적은 비용으로 기대효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요구사항의 대안을 교체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전에 다양한 조직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리스트업 하고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모든 조직에서는 자원 및 투자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의 준거성, 비즈니스의 가치, 요구사항 해결 시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직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승인하면요, 승인 후 자금 확보한 이후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요, 프로젝트를 실시한 이후에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됩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 업무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관계자들, 프로젝트 팀원들과 업무 추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분석 능력이 요구되고요, 특히 리스크 발생 시 대비 통찰력 또 준비성 등도 중요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프로젝트의 단계별로 자원이 투입되는 양을 표시한 겁니다. 초기 단계에는요, 착수와 계획 업무에 필요한 자원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후반으로 갈수록 실행 업무에 대한 자원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실행을 많이 해야 구축 및 산출물이 이루어지겠죠.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모니터링 통제에 대한 업무는 자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프로젝트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클로징 프로세스에 대한 자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거는 모니터링 및 컨트롤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네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에 각 프로세스 그룹과 주요 산출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착수 단계에는요, 착수 승인서를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차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계획 단계에는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인도물을 만들고요. 인도물 작성 단계에는 이슈 로그, 성과 데이터, 변경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감시 및 통제 단계에는요,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서, 성과 정보, 제품 승인서가 있습니다. 즉 인도물에 대한 어떤 테스트, 이런 것들, 테스트 베이스라인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종료 단계에서는 종료 보고서, 교훈 대장, 조달 종료, 자상갱신,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데요. 뒤에 착수 보고서나 아니면 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전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착수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리스트를 가장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죠. 계획 단계에서는 작업의 범위, 그다음에 액티비티 일정 관리가 중요하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이슈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및 통제 단계에서는 변경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 WBS, 워크 브레이크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계획 전에요,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사업자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NABC 검토고요. N은 니즈고요. A는 어프로치, B는 베네핏, C는 컴피티션.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니즈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다른 대안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경쟁 상대는 없는지, 이렇게 이러한 항목에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강의 내내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시나리오, 원격 강의에 대한 수행 프로젝트에 대한 그 시나리오로 타당성 분석을 해보면요, 니즈는 원격 강의 채널 형성이 니즈고요. 그 다음에 문화대학교 사이버 강의실을 연계해야 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고 접근한 방법은 유튜브 계정을 생성하고 녹화 장비를 만들고 강의 자료를 준비한다. 이런 것이 어프로치입니다. 이것이 어떤 요구사항이 되겠죠. 향후 작업 리스트가 될 예정이고요.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이러한 원격 강의 채널이 생성되고 사이버 강의 연계가 되면 원격 강의에 따라서 강사는 전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베네핏이 명확하게 있죠. 이러한 사이버 강의 채널 생성 및 연계에 대한 컴피티션은 실시간 강의를 한다거나 강의실 강의를 하여도 되는데 세임 베네핏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강사에게 더 이득이 되니 이 프로젝트는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프로젝트 차터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차터는요, 프로젝트의 목적, 배경, 요구사항, 일정, 예산, 가정사항, 제약사항, 인수기준, 초기 리스크, 성공기준,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수행한 문화대 사이버 강의 연계의 시나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의 목적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원격 강의 채널 생성 및 문화대학교 사이버 강의실 연계가 프로젝트의 목적이고요. 이것에 대한 배경은 문화대학교 방문 강의 없이 원격에서 강의를 하고자 한다. 요구사항은 매주 초에 강의를 작성한 다음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요구사항이고, 일정은 12월 2주차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다음에 강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은 전체 50만원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가정사항은요, 문화대학교가 사이버 강의실이 유튜브와 원활히 연결되어야 된다. 즉, 이 가정사항은 실행은 안 되었지만 당연히 실행돼 주어야만 하는 어떤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와 연계돼야 되는 것이 가정이고요. 제약사항, 이러한 조건은 매주 초 강의 후 녹화 후에 문화대학교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약사항이고요. 인수기준은 매주 약 한 40여 분 강의를 한 3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초기 리스크는 유튜브 계정도 없고 녹화하는 장비도 없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강해야 될지가 이제 초기 리스크고요. 성공 기준은 채널이 생성되고 매주 강의가 게시되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다 라는 성공 기준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의 차트입니다. 프로젝트가 왜 이루어졌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제약사항 또는 가정사항은 어떤 것이고 이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프로젝트 차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관리대장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와의 이해관계자는 지금 학과장님하고 학생들로 정의를 했고요. 학과장님의 요구사항은 매주 강의를 올릴 것, 학생들도 매주 강의를 올려서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력 권한은 학과장님은 좀 더 높고요. 학생들은 영향이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해관계자의 관리대장이 작성이 되면요, 이해관계자 분석을 좀 수행하게 됩니다. 관심과 권한을 축으로 분석을 했고요. 관심이
높고 권한이 낮은 것이 학과장님이고요. 권한도 낮고 관심도 낮은 4번 영역이 학생이네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관심을 조금 높여야 할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프로젝트의 범위 관리를 어차피 설명하고 있는데요. 범위 관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범위 관리를 이제 왜 해야 되느냐?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면요, 고객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IT 프로젝트는 팀플레이로 진행돼야 되는데 개인별로 생각하는 것이 좀 많이 다르죠. PM 생각이 다르고 디자인 생각이 다르고 개발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세 번째, 산출물이 빨리 나와야 산출물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산출물이 좀 빨리 나오면요, 서로 다른 갭을 좀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개발자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리스크가 좀 줄게 되죠. 이래서 애자일 방법론이 좀 대두되게 되는 거고요. 또한 프로젝트 팀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하는 게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부정확하고 애매하게 규정된 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의 요구가 계속 좀 변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하고 상충되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런 것이 좀 딜레마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당위성입니다. 산출물, 고객의 인도물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도하면 이해관계자들의 그 요구사항들이 좀 구체화되고, 구체화된 내용이 논의가 되게 되면 그 갭은 좀 줄게 되고요. 점점 프로젝트가 산출물이 작성될수록 리스크가 좀 적게 되는 측면이 있게 되죠. 어떤 방법이든 어찌됐든 요구사항을 수집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제품 범위를 통하고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다 보면 작업 범위가 이제 나오게 되는 WBS의 기초가 됩니다. 요구사항 수집 방법은 다양합니다. 인터뷰를 통할 수도 있고, 집단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설문지 또는 브레인스토밍, 워크샵, 명목 집단법, 전문가 의견, 프로토타입, 벤치마킹, 마인드맵, 친화도 분석, 기타 등등 다양합니다. 타겟되는 대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전문가 의견도 듣습니다. 또한 그룹핑한 방식으로는 여러 사람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과 핵심 그룹 미팅을 좀 하게 되고요. 심층 워크샵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 프로토타입을 제시해서 좀 더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방법도 좋은 기법입니다. 여하튼 요구사항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 또는 심층 분석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은 델파이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되고요. 어떤 특정 교수는 매주 원격 강의를 좀 해달라. 근데 학생들은 뭐 매주 강의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조교는 유튜브와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프로젝트 팀은 뭐 화면 녹화, 인터넷 업로드 장비가 좀 필요하다 하는 요구사항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프로젝트 진행 중에 요구사항을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이 확정이 되면요, 각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요구사항 추정 매트리스를 만들면요, 계속 해당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다 안 됐다에 대한 트레이스를 할 수 있어서 요구사항 추정 매트리스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범위기술서입니다. 프로젝트 범위기술서는 프로젝트 차터에 대해서 상세화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 차터와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범위기술서는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들은 작업에 대한 필요한 업무 작업 리스트가 작업 필요사항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즉 프로젝트 차터부터 시작해서 요구사항 정의서 범위기술서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WBS라는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작업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요. 작성된 WBS는 액티비티, 여러 개의 액티비티로 쪼갤 수 있습니다. WBS의 예죠. WBS는 작업 묶음의 구조고요. 미그룹처럼 탑다운 방식이나 또는 바텀업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식별자가 1.1 또는 1.2, 1.1-1, 1.2-2 이렇게 식별자가 이렇게 승계가 되고요. 그 아래에 그 작업에 대해 승계된 하위 작업의 합이 상위 작업의 합이다. 즉 1.1과 1.2는 30의 작업이 있다고 하면 프로젝트는 100이어야 되고요. 이 30의 하위 작업이 2개가 있다고 하면 10과 20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위 작업의 워크 스토리가 상위 작업의 작업량과 동일해야 되는 것이 WBS의 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향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고요. 작성 유형 프로젝트 생애 주기로 구성하고요. 인도문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팀 외부 조직이 만들어서 WBS를 만든다. 워크 패키지는 WBS의 가장 하위 말단 최저 단위고요. 최저 단위를 만드는 원칙은 8/80 법칙이 있는데, 즉 워크 패키지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루 또는 2주 이상, 즉 2주 정도의 단위가 적합하다. 최소 1일부터 2주까지 WBS, 그러니까 그 작업이 적당한 워크 패키지이고요. 이 워크 패키지의 또 단위는 산출물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즉 2주 정도의 작업이 비용이나 기간을 산정하기 용이해야 된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WBS 워크 패키지가 작성이 되면요, 중요도 하이, 미들, 로우를 작성을 하게 되고, 해당 담당자가 누군지, 워크 패키지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가 누군지도 지정을 하게 되고, 기간이 얼마인지도 지정을 하게 돼서 이것은 일정 관리와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범위 관리는요, 프로젝트 계획 수립의 시작이고요.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 범위 관리의 목표입니다. 범위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요, 체계적이고 관리적인 통제가 필요하고요. 범위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WBS 작성은 이를 분할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을 신뢰성 있게 산출하기 위한 관리에 용의를 하고요.
프로젝트와 범위와 인도물을 더 작고 관리하기 위해서 세분화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WBS는 작업이 이 원가를 추정 또는 기간 산정하기 가능한 수준까지 분할을 하고요. 워크 패키지의 수준은 프로젝트 규모와 복잡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WS는 업무 전체를 나타내며 중복 업무로 구별할 수 있었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WBS에 대한 총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프로젝트 관리 계획 수립 및 범위 관리에 대해서 총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